호남 출신 여당 대표의 등장으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마치 맞불이라도 놓는 듯 어제와 오늘 영남권에서 유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정태원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김윤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8.15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의 재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단합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사실 이정현 대표가 통 큰 사면을 해달라 이게 국민들의 기대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어떤 통 큰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번 사면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중소기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주로 했고 또 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그런 사면은 최소화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절제된 사면으로 보이고 또 종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두 번의 사면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종전의 경우에 사면에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됐던 것이 자기 집권층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 봐주기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한 사면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정현 대표가 좀 통 큰 사면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좀 폭도 좀 넓히고 대상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 게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물론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통 큰 사면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정말 대대적으로 포함시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요만한 뉘앙스는 정치인도 좀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사면이 정말 뭐 과거 역대보다는 훨씬 더 적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9차례, 김대중 대통령 8차례, 이명박 7차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8차례인데 지금 이제 뭐 세 차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면의 특성은 그것은 지난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듯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 그리고 원칙적인 이런 사면을 단행하겠다. 이런 것을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것에서는 정치인이 이미 배제됐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도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가 반기업 정서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원칙적인 대사면 이거에 좀 뭐 틀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행은 광폭적으로 했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원하는 통 큰 사면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절제된 사면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사면이 이루어질 무렵 되면은 큰 시장이 형성이 된다. 사면을 둘러싸고 말하자면은 돈 있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특사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것이죠. 거액 그 돈을 뿌리면서 로비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고 그동안 사면 욕을 먹은 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 기업인들 들어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또 침대 타고 다니다가 사면 오고 특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되는 특사는 하지 않겠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그 특사가 문제가 됐을 때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말하자면 특혜성 특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원칙을 이번에 지키신 거 저는 뭐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칙이 무너질 경우
뭐 통큰 사면도 좋지만 네. 과연 기업인들이 나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한다. 근데 따져본들 그 사람들이 한 게 없는데 괜히 아프다 해갖고 나오면은 그 다음 날부터 걸어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저 스포츠 구경으로 다니고 그게 특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임기 사실은 막바지. 사실 내년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번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면의 기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던 통큰 사면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원칙은 필요합니다. 흉악범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 관련 사범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범죄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는 가능한 한 가득 차고 그리고 감옥은 텅 빈 것이 좋다. 중학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네. 법을 지키는 게 좋지만 이런 때는 좀 그런 정치적인 역할이 있지 않으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좀 국민들과 광범위하게 그런 소통의 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야당과도 또 여당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각계 의견들을 좀 조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면의 효과가 예.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지 이렇게 풀어줬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민 각계에서 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면 좋겠다라는 그러면서 21세기에 걸맞는 사면은 청와대에서 또는 뭐 집권당 내부에서만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또 법무부 뭐 책상에서만 결정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사회단체 각계 야당도 예. 야당 뭐 전혀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서로 조율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의 시대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네. 관계를 맺으면서 나갔다면 저는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그런 사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네. 아쉬운 측면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도 좀 일부 포함되는 포용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인데. 뭐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이 정치인들께서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사면 제도의 본질에 배치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면이라는 거는 이 사법 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거든요. 재판 다 끝냈는데 그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처벌도 안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임금님이 뭐 용서해주던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면이라는 거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네. 또 뭐 재심이라든지 여러 그 현재 주어진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이 구제가 안 될 때 되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고요. 헌법에 적혀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건 맞지만 네. 사면제도 자체는 철저히 제한된 법에서 해야지 국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네. 사면 제도가 있는 것은 삼권 분립제도 정신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또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가 좀 화합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즐거운 모습으로 국민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통치권 차원에서 통치술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국민들을 쪼였다가 그리고 풀어줬다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행위라는 것들은 가능한 시민과 소통하고 또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문의를 하고 또 입법부와 그런 관계를 갖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의 협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절차, 얘기입니다. 수렴의 어떤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사실 바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찔끔이나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볼까요? 하절기에 예,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제 폭염, 열대야 예, 이것이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데 예, 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된다면 지금 분노를 넘어서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그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 예,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다 국민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회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 교수님, 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논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근본적인 문제 이게 논의한다 보면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밀어볼 때 지금 그런데 어제 이정현 대표도 건의를 했고 또 뭐 여야 모두가 이 전기 요금 누진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네. 사안 아닙니까? 지금 뭐 이 폭염 속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정말 분노가 지금 폭발할 직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하단 민심의 이슈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동안 산자부가 언론을 비롯해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보고 꼼짝도 안 했어요. 뭐 부자를 위한 이 자치도다는 하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본다느니 뭐 3시간만 켜면 된다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뭐 개선 얘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더니 네. 물론 뭐 어제 뭐 이정현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였는지 이정현 대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누진제 개선 얘기에 얘기를 하시고 곧바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만 상정협의를 바로 그 했죠. 효과가 말하자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7, 8, 9월 이 3개월간에 거쳐서 누진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게 뭐 말은 크게 보입니다. 2,200만 국민이 혜택을 보고 4,200억의 말하자면 재정적 기여가 된다. 말하자면 그만큼 전략이 된다. 그렇게 하는데 네. 찔끔이죠. 찔끔이다. 그 미봉책이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삼성전자 한 기업에만에 지난 3년간 말하자면 감면해 준 게 4,500억입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에. 그런데 전 국민한테 감면해 주는 게 올 한 해, 이번 한 해가 4,200억이고 내년에는 TF 구성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로 이번 네.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부도 다 그거 개선해야 한다고 필요하다 했고 이미 감사원에서 오래전부터 지적한 문제예요. 네. 이거 11.7배나 되고 12배나 되고 6개 단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3, 4개 네. 단으로 줄이고 그 누진대도 대폭 줄여야 한다. 이거 빨리 해야죠. 왜 안 내년에- 하고 뭐 TF가 뭐 필요 없니까? 내년에 대선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정현 대표가 취임해서 이걸 들어준 것이 아니고 어제 그 상황은 이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어떤 타이밍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는 뭐 했습니까? 국회가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 비판하고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고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누진제 이것을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좀 냄비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딱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르르 가서 거기서 사고 대책 뭐 TF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면 또 반짝하다가 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상시적으로 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전기 생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엇으로 이번에 정부 여당이 TF를 구성했는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국민이 뽑아준 정부의 입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해 주는 것이 의무고 그것을 실행하다가 이것을 입법화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진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량으로 전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많은 전기를 또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야당은 어떤 의견을 갖느냐.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저희 뉴스 1번지에서 오후에 한수원 사장께서 나오시니까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번 과정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이 정말 폭염 속에 잠도 들 수 없는 열대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틀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도 그랬고요. 저는 원래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는 스타일인데 정말 이 더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는 산자부의 관료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감사원의 그 지속적인 시정 지시를 받고도 그동안 국민들의 그런
엄청난 그 폭발적인 반응들,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그 적자 생존 수첩에 적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의 아픔을 해치기 위해서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자부는 이번에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대기업 편들 만들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 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것. 특히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은 저는 지탄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당입니다. 여당 대체 뭐 한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분명히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과거 청와대 출입했을 때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각계 민심을 수렴해서 유해 네. 보고를 하고 정부에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고통을 달래줍니다. 이번에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야당도 이런 부분을 같이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저는 냄비 근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지구촌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땡볕 더위라든가 또는 겨울에는 정말 그 지나친 그렇습니다. 온난화 현상이 지나치게 또 추위가 가면서 그로 인해서 또 전기 사정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상시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대체 에너지도 국민에게 위험한 원전보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조력이라든가 다른 대체 에너지. 요즘 전기 테슬라라든가 미국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이런 안전한 에너지들을 발굴함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 정치권, 특히 전에 관료주의에 젖어 있었던 산업자원부 이번에 정말 뼈를 깎는 반성하고 상당수는 경질되고 이번에 많이 바뀌어야만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 정부 부처들 지금 전혀 일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무원들 만나보면요. 이제 내년이면 정권 바뀔 텐데 또는 정권도 내부의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핵심 인물이 바뀔 텐데 하면서 지금 정권 네, 내가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제 무슨 뭐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뭐 한 가구당 2만 원씩 깎아준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작년에 비하면 3배나 는 겁니다. 이렇게 시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치를 보면서 20년 전에 생각이 되는데 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동력자원부라는 네.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동자부. 그때 전기업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모든 관공서에 에어컨을 꺼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죠.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꺼버리면 바람도 안 타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 전기가 부족하냐 가정에서 켜지 마라.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기본 아닙니까? 옷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네. 근데 지금 가정용 에어컨은 밤에 지금 더우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에어컨을 3시간만 켜라? 그런 넌센스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이미 이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몇십 년 전에는 한등 끄기로 됐어요. 예, 이제는 그게 예.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어떤 블랙아웃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우려하지 근데 않습니까? 가정용이 지금 14%밖에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전체 전력 쓰는 거에 거기 조금 더 써봐야 블랙아웃 가능성도 적고 물론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산재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뭘 했습니까 도대체? 맨날 한등 끄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부 이 가전제품 속에 살아온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폭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의식주 중에 주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분들 지금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좀 귀담아드릴 일들이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 산자부를 이제 질타를 하시는데 공무원들도 입장에서 밥 먹고 노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요무령이라고 하죠. 뭐 전력난이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하고 밥 먹고 출근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놀기만 하겠습니까? 다 상하관계,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어떤 루트로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질타하기보다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입법화돼 가지고 제도적 틀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놓는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개각이었죠. 탕평, 균형, 소수자 배려 인사를 건의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당장 호남 중용론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왜 호남만 중용해야 합니까? 호남만 중용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탕평 인사를 해요. 어디만 중용하지 말고 말하자면 영남만, PK만, TK만 중용하지 말고 그쪽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쪽만
이렇게 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뭐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도 가면 또 불만 없습니까? 강원도도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고 적재적소에 써야 하지만 전반적인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다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네. 등용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그걸 좀 안 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우회적으로 뭐 지금까지도 해 오셨지만 그분이 뭐 대통령 뜻을 거슬려서 그렇게 얘기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탕평 인사를 해 오셨지만 좀 이런 탕평 인사도 하시고 또 뭐 소외된 분도 배려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병우 수석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개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예를 들면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근데 개각을 한다는 것은 장관들이 다 청문회를 거쳐야 할 사람들인데 자기는 그 청문회가 통과도 안 될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분들을 심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 검증을 잘못해갖고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람이 생겼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이정현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그 우병우 사건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 공개적으로는 뭐 했으니까 네. 공개적으로 그 거꾸로운 말씀 드리기가 어려웠으니까 아마 비공개적으로 25분 만났다니까 저는 적어도 이정현 대표가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여론이 먼저 이렇습니다 하고 선결이 돼야 뭐 개각- 선결이라기보다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맡기지만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뭘 하라는 것인지 뭐 모르시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대로 사실 이저 탕평적을 하라는 건 호남 사람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호남이고 영남이고 충청도 다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부터 항상 그 문제가 있어 왔던 게 인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박 대통령 수첩에 적혀 있는 그 인사 중에서만 고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그 수첩에서 벗어나셔서 네. 그동안 또 몇 년 동안 대통령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됐지 않겠습니까? 인재풀이 좀 쌓였을 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병우 수석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그 탕평적인 차원에서 많이 개각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자꾸 그 좁은 인재풀에서만 찾으시려고 해서는 안 될 걸로 하셔야 보입니다. 되는 건 공감하는데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셔야 되죠. 이제 남은 1년 반 정도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인사 문제가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를 포함해서 당정청이 일체화된다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이 8구 전당대회에서 대표 체제, 지도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다음 순서는 저는 내각 개편, 청와대 개편 이렇게 저는 당연히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질 텐데 거기에서 우병우 수석을 경질하냐 안 하냐는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체를 뭐 지금 감찰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요. 이분이 어떤 결과를 놓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제 고도의 정치력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탕평이라는 것은 뭐 필요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인사탕평 이것이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적인 소수자를 배려하는 거 그리고 지역적인 작은 지역을 발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호남이죠. 네네. 경상도 정권에서 그러면 그리고 지역적 그리고 인종적인 소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발탁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탕평이죠. 소위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특성을 보면 이게 정파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성향 이것을 초월해서 할 수는 상당히 어렵다. 보수적인 정권에서 진보적인 인사를 갖다 놔서 내부적인 이런 호흡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대통령 스타일상 예, 예. 그런 파격적인 탕평은 어려울 것이다. 사실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뭐 비박, 비주류 인사를 좀 등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부 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에 만일의 경우 친박 중심으로 당이 최고위가 대표와 최고위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일단은 당이 형식을 갖춘 셈인데요. 그렇다면 일부 그런 탕평에 대한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당이 너무 일체화돼서 도리어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가장 신뢰하는 이정현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일부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는 굉장히 사회 각계의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임기 막바지에 지금 내각에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사실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하고 설득해서 모시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약간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더라도 들어오면 결국 대통령이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장 거의 다 TK 중심이죠. 중요한 뭐 국세청장, 뭐 중요한 기관장 플러스 각 내각의 주요 인사들 사실은 거의 다 TK 인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강원, 충청 각 지역의 인재들, 뭐 PK 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발굴해서 제 역할을 인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수용은 분명히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변화의 일정한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 협치의 가능성을 이번에 제시를 해야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탕평이라고 하면 저는 비박계를 일정 부분 내각에 포진시켜 달라는 뜻이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탕평은 야당 인사까지 들여다서 내각에 포진시켜 달라 이런 차원이 되면 이것은 거국 중립 내각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예. 결국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를 하고 대통령의 그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면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폭넓게. 데려와라 그 말이죠. 뭐 충청도 한 명이니까 경상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배분하는 건 뭐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욕을 네. 갖고 계시다면은 사실은 그런 인사를 탈당을 하지 않고도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이미 이 사실은 친박 정당으로 완전 이번에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죠. 사실 뭐 청와대에서는 좀 실무적으로 이미 작업이 끝났다라는 게 정설인데 어제 이정현 대표 얘기를 듣고 다시 지금 또 만지고작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되는데요. 사실 어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을 놓고 야권이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추미애 의원 잠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정현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아닙니다. 할 말씀은 드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정현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대표가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박근혜 총재 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 치러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총선 민심은 바로 그런 독선 오만 불통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정청이 사실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당은 그런 민심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정부와 청와대는 그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정무적으로 청와대는 지휘를 하고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펼쳐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 눈과 귀를 다 가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총재 시대를 여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 당정청 역할이 다 있다.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교수님, 네. 여야 야권의 지금 사실 어제 뭐 전기 누진제 등등 뭐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좀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청와대는 아주 화기애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뭐 또 이정현 대표도 이렇게 웃은 적이 없었을 정도로 좋다고 하셨는데 뭐 두 분만 웃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국민이 웃어야 합니다. 두 분만 끼리끼리 웃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웃어야 그게 좋은 나라인데 어쨌든 이정현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정책은 일체고 하나고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그러나 당정청이 하나가 돼가지고 되는 것은 뭐 좋은데 그 당정청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여대 시절에도 국회 선진화법 때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야대 시절입니다. 야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협치를 하려면은 이쪽에서 문을 열어야죠. 힘 있는 쪽에서, 여당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정현 대표는 뭐 삼선이지만 국회 경험이라는 게 국회 원내대표를 한 경험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야 관계에서 얼만큼 잘 풀어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고 이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국회 관계를 끌어간다 한다면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끌어간다 한다면은 아마 강대강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전 큰 틀에서 제 목소리를 내가면서 국회를 끌어간다면은 이 여야 관계도 원만해지고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창창해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스스로 잘 알 걸로 봅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정현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지금 이제 대권이랑 대선이라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는 여당과 야당,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사이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좋을 수가 없다. 네.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해도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현실의 어떤 정치권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청와대에서 화기애애한 것은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랑 아무리 협조적인 관계라도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만 내년에 수권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할 곳은 새누리당밖에 없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0% 고정 지지층이 꾸준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기를 옆에서 서포트해야만이 내년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웃는 것인데, 국민들이 뭐 이렇게 웃는 것을 또 싫어하면 좀 뒤에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웃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하여튼 정치권에서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실 그 야권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 투어라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했지만, 김 교수님,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아주 치고 빠지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죠. 아주 전략 전술에 능하고, 사실은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뭐 전국을 돌면서 팽목항 가서 세월호 유족도 위로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하이도도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행보를 하는,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화두를 던져서,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크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헌법의 뭐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직접적으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을 했으면서도 겨냥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두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것이 저는 이정현 대표에게는 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야당에서 혹시 친위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야당과 이 협치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은 비주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사실은 이번에 뭐 거의 8대2 정도로 비율이 7.5대 5, 뭐 2.5 정도로 나타났지만, 이 세력의 양상으로 친박이 압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친박 진영이 지난 총선 때 분명히 참패의 원인, 소위 말하는 친박 패권주의의 이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친박 진영이 어떻게 이 비박 진영을 설득해서 내년 대권 창출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또 야당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첩첩산중 중에서 특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은 굉장히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잘 설득해야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꼭 박 대통령을 그 지칭해서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 한 거 아닌 걸로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선 임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대통령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 점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헌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정현 대표가 당정청이 일체다. 그걸 자꾸 이제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말씀과 당의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자는 점에서는 하나지만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야당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새로운 민원 시대니까 벌써 나타난 게 뭡니까? 네. 대통령하고 점심하고 돌아와서 2시간 만에 긴급 당정회의 했잖아요. 30분 만에 정기요금 바로 인하하겠다. 부족하지만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은 민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야당이 주도권을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박근혜 뭐 총재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그 야당도 굉장히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현 대표가 예. 이렇게 잘하면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 다만 그것이 옆에서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예전 비서 시절로 돌아간다든지 수석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역할이 다르니까 목표는 같되 이야기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정현 신임 대표가 민심을 좀 읽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정현 신임 대표 파격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 국가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전화를 하는가 하면 사무처 원래회의에 참석을 해서 사무처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이정현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보육장 배우고 할 때 저는 간사병부터 다시 사무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에 있는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애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정과 이런 걸 잘 압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현 대표 사무처 직원에서 당대표까지 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입지전적인 그런 경로를 밟아왔는데 민심을 읽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에 최고치의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총선에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비판한 것은 그 친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친박 패권주의를 비판한 것이거든요. 아니 뭐 어느 정당이나 어느 조직이나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패권주의로 갈 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되는 것처럼. 근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박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라고 비판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오늘 그 당대표까지 오른 건 본인의 힘으로 오른 겁니다. 그 척박한 호남에서 보수정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해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기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지난번 총선에 대한 책임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이게 당정청 일체라고 해서 대통령의 말씀 무조건 따라서 받겠습니다.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몸이 되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그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전당대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 할 때 이정현 대표 당시 후보 때 아주 뭐 그 자세도 점퍼를 벗어던지고 모자도 밀짚 모자 벗어던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 일하고 싶습니다. 뭐 3번 반복해서 거의 울부짖듯 하면서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아마 국민들이 보고 야 저분이 정말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졌을 거고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친박 비박 싸움만 하다가 일단은 어떤 안정되는 파악하는 양상, 모습. 네.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신에 예. 문제는 도리어 이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컨벤션 효과에 친박 진영이 사실은 앞으로 당을 사실상 거의 장악했다. 최고위원회 9명 참석하는데 그중에 8명이 친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부자가 몸조심하듯이 이제 안정됐을 때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 중심으로 야당도 존중하고 정말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고 이번 뭐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도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잘 대처를 해준다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현 대표의 지금 앞으로 2개월 동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을 저는 파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13 총선 때 사실은 야당한테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호가 거의 이제 뭐 괴멸된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그것을 난파선을 다시 조립을 해서
전투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향한 전투함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파괴적이고 어떻게 하면 저돌적인 그런 대표를 세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가진 사람. 예.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내년 대선에 특별한 아젠다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미냐 반미냐 할 겁니까? 아니면 민주 대 반민주를 할 겁니까? 아니면 사드 대 반사드로 할 겁니까? 특별한 것이 저는 복지를 할 겁니까? 복지는 여야가 이미 다 공유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로 지역 패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표로서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파괴적이고 네. 이것을 호남으로 동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층이라든가 10% 정도의 표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선장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정현 대표가 정말로 내부를 개혁하고 예. 그리고 파괴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부산 경남 합동연설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호명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인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 당은 변화도 필요하고 또 통합도 필요하고 확장도 필요하고 또 그 힘들어 모아서 정권 교체 꼭 해내야 합니다. 어떤 지도부가 바람직한지 아마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오늘은 백령도를 깜짝 방문해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어떤 지도부가 바람직한지 현명하게 선택해달라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제 또 한 분 기분 좋은 분이 문재인 전 대표시죠. 한 분은 청와대 분이 기분이 좋았고 문재인 마케팅, 문심을 얻기 위해서 새 후보가 아주 경쟁적으로 악수도 오고 뭐 어깨 동무도 네. 오고 껴안기도 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표는 뭐 문심은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문심이 중립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쨌든 뭐 문심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한테 갈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 자기의 대권 가도에 가장 적합한 분을 선택해서 밀지 않겠나. 그러면서 본인은 또 치밀한 그런 대권 행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 갔다 오더니 독도를 찍고 그다음에 또 부산 목포를 들려서 백령도를 또 가셨단 말이에요. 안보 행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초선의원 6명이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한다면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백령도로 감으로써 튼튼한 안보 정당 이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는 어쨌든 아직 총성도 울리지 않는데 벌써부터 뛰어나갔어요. 100m 앞에 가서 네. 어떻게 또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부정 출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뭐 이미 대선 후보는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당 대표로 나오는 추미애 후보나 김상훈 후보 전부 이 문 대표를 대한 그 구애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일찍 그 링에 오르면요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거든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대선 후보로 뽑히실 때 컨벤션 효과도 없어요. 아니 거기가 당연히 문재인 네. 대표 후보 될 걸로 알았는데 뭐가 특별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면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께서 이제 물러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적으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당 대표로 나오신 분은 전부 사드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계속 그걸 말하자면 그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막고 있으니까. 네, 누르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집권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사드를 반대하면 반대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그걸 숨기고 정권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죠. 결국에는 27일 전당대회 이후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좀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